루마니아의 전설적인 예언가로 불리는 나디아 이바노비치. 루마니아 이스마르 수도회의 위대한 창립자이자 루마니아 정교회로부터 대학자의 칭호를 받아 기도의 스승으로 불렸던 그녀는 일생 동안 고행과 끊임없는 묵상 기도를 통해 정신세계의 가장 높고 본질적인 부분을 탐구하고 자기 초월을 이룬 인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그녀는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의 발발 시기를 정확히 예언해 큰 주목을 받은 바 있으며 루마니아에서는 그녀가 선종한 날짜인 3월 9일에 매년 성대한 추대 의식을 할 정도로 그녀의 예지력은 매우 뛰어났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1865년 루마니아의 몰도바에서 태어난 이바노비치는 어릴 적부터 신을 뵙고 싶다라는 열망과 신의 딸이 되어 중생들의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사도적 의식에 심취해 10세가 되던 해에 콘스탄차로 건너가 당시 유명한 폐쇄 공동체였던 성 아르폴리아 공동체에서 수녀들로부터 교육을 받았으나 무슨 이유인지 그녀는 정신이 이상하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2년 만에 쫓겨나고 만다. 이후 그녀는 그곳을 내려와 근처의 쿠레시티라는 마을에서 몇 년간 생활하게 되는데 1882년 그녀는 마을의 교회 뒤편 정원에서 길을 걷다가 그곳에서 백발 노파라 불리던 한 신비한 노파를 우연히 만나게 된다. 그 노파는 이바노비치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초록색 커버가 씌워진 기이하게 생긴 신비한 책 한 권을 그녀에게 건네주게 되는데 그 책에는 신비로운 그림과 문장들이 가득 차 있었으며 책의 뒷부분에는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고대의 것으로 보이는 문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신비한 노파는 그녀에게 이 책이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그날 이후 마을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방에서 그 노파가 전해준 책을 펼쳐 자세히 읽어보게 되는데 그 책에는 태초의 인류의 탄생과 신의 존재에 대한 대단히 기이하고 신비로운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책의 방대한 양의 기록들을 읽으며 전 세계에 벌어지는 세상의 주요 사건들이 이 세상을 설계한 신에 의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녀는 특히 이 책의 내용에서 예수와 성모 마리아에 대한 내용이 언급된 부분을 읽던 중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데 갑자기 그녀의 주변이 눈부실 정도로 밝아지더니 그녀의 눈앞에 12명의 천사가 나타나 말을 걸며 그녀에게 신비한 환영들을 보여주었다. 그 환영들은 앞으로 이 세상에 있을 미래의 주요 사건들을 암시하는 것들이었으며 특히 그 중에는 12차 세계대전과 일본에 행해진 원폭2와 관동대지진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그 천사 무리 중 한 명이었던 미카엘은 그녀를 떠나기 전 그녀에게 곧 유럽 전체가 불바다가 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라 말해주었다. 또한 그녀에게 인류를 위해 진심을 다하여 신을 향해 기도할 것을 강조하며 때가 되면 그녀가 신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때 그녀의 나이는 90세가 될 것이라 말해주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유럽에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며 전 유럽이 전쟁에 휘말리게 된다. 그 후 그녀는 은둔 생활을 하며 가끔씩 자신을 찾아오는 마을 사람들에게 루마니아의 독립과 새로운 왕의 탄생 등 가까운 미래에 있을 변화에 대한 예언을 해주곤 했는데 신기하게도 그녀의 예언들은 모두 정확히 맞아떨어져 쿠레슈티 마을은 물론 루마니아 전체에 그녀에 대한 소문이 퍼지게 된다. 당시 그녀는 미래를 보는 성녀라 추앙받으며 루마니아 국민들의 큰 존경을 받았으며 루마니아의 국왕이었던 카롤 1세와 훗날 루마니아의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차우셰스쿠 등 수많은 권력가들이 그녀를 찾아와 조언을 구했다고 알려져 있다. 훗날 대통령이 된 차우셰스쿠는 그녀의 정확한 예지력에 감탄하며 그녀는 틀림없이 신이 루마니아를 위해 하늘에서 내려보낸 성녀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그러던 1955년 3월 9일 그녀는 90세의 나이로 플로이에슈티에서 선종하게 되는데 이는 오래진 그녀가 임급했던 천사의 때인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었다. 신기하게도 그녀의 음해는 현재까지도 무패이지 않고 있으며 투다니아 국민들과 플로이에슈터 주민들로부터 높은 공경을 받고 있다. 그런데 그녀가 당시 남겼던 예인들이 최근 하나씩 이루어지며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녀가 당시 남긴 대민들은 다음과 같다. 인류는 급속도로 발견할 것이지만 2020년부터는 엄청난 고난이 당시기 시간한 것이다. 인류는 유례없는 질병과 역사상 본 적 없는 원킹, 피괴, 기후변화를 겪게 된 것인데 이때에는 모든 땅이 불길에 타들어가게 될 것이며 모든 바다는 되돌릴 수 없게 오염될 것이다. 또한 이때에는 천문학적인 경제적 붕괴가 발생할 것이며 중간계층은 사라지고 지배층과 피지배계층만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거리에는 빈곤과 노숙자가 넘쳐나게 될 것이며
사람들은 예절과 의리가 사라지고 인류애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일 것이다. 이 암흑의 시기에는 2040년까지 최소 50의 업체의 지구성의 끝토 있는 인구가 사과식이 된 것이며 전쟁과 질병, 기말을 동반한 급속한 인구 소멸이 진행된 것이다. 동아시아와 유럽의 인구가 가장 먼저 감축된 것이며 피지배 계층이 사용할 에너지와 식당은 생존할 수 있을 정도로만 허용된 것이다. 상관없는 피지배 계층의 질반은 중국인과 일본인이 될 것이다. 영국과 미스라엘 그리고 한국인들은 지배계층에 오르게 될 것이다. 또한 이때에는 대부분의 은행들이 파산하게 될 것이며 모든 화폐의 가치가 붕괴되고 새로운 화폐가 등장하게 될 것인데 이 통화의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게 된 것이다. 기존의 김치는 등과의 36 또한 엄타루가 원 것이며 시지적으로 새로운 정서가 시작되며 새로운 김사들미 부상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그녀는 가까운 미래에 아주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 예고했는데 그녀가 생전 남겼던 메인 중에는 대한민국과 북한으로 추측되는 부분도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지역은 신뢰 하나의 민족이 산던 땅이지만 남북과 북과 오늘 나눠져 된 것이다. 북쪽은 대륙과 붙어 있지만 남폭은 성나라와 같을 것이다. 북극성의 해성미 지날 때 대특국록의 입급이 탄생할 것이니 미나라에는 완전히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여 전쟁을 일으킨 것이다. 또한 그의 자손들은 대대손손 그 권력을 물려받을 것이며 그의 배정들은 법박받고 굶어 죽을 것이지만 어느 군노이 왕정을 뒤집지 못한다. 그러나 금옥군 집안도 기운이 쇠락해 3대에서 막을 내릴 것이니 이는 남쪽의 입급이 동쪽의 군대문 데려오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예언의 일부에는 조만간 있어나게 될 총직적인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999요.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공복군대의 법족의 군대가 동시에 부우오고 강한 것이다. 복곡 땅에 세 개의 불기둥이 솟아오를 때 그 마시의 폭군이 좋은 것이며 이 나라의 문은 다시 열릴 것이다. 실제로 최근 한국은 선제 타격론에 힘이 실리며 한반도 유사시 자동 참전국을 미국, 영국, 호주를 포함한 22개국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북한 역시 구체적인 남한 점령 시나리오와 선제 핵타격 계획을 공개하며 전쟁의 분위기는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그런데 이바노비치는 동일 후 한반도에 일어나게 될 사건들도 민급했다. 북쪽이 남쪽과 하나가 될 때 부비와 개의 조사들은 모두 수공대량 것이지만 거지들은 먹고 살 수 있게 될 것이며 성민들은 큰 부자가 될 것이다. 그들은 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중 하나가 된 것이며 나나된 방에 그들은 세계를 이끄는 신정권 정신적 체키면 공간하게 김 것이라. 이처럼 미스터러한 이타노비치의 예민은 많은 이듬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보통 중동을 두고 축복받은 땅이라고 합니다. 그 지하에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귀중한 자원 석유가 매장되어 있어 이를 무기로 큰 돈을 벌어들이니까요. 전 세계의 약 절반가량이 매장되어 있다 보니 석유 수출국 기구 OPEC은 이를 무기로 전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동의 큰 특성 중 하나는 왕족이 국가를 지배한다는 점인데 그 왕족들의 힘 역시 석유에서 나옵니다. 만약 땡전 한 푼 없는 가난한 왕족이라면 목군형이 포도청인지라 자신들의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는 왕은 그 누구에게도 존경받지 못할 테니까요. 그런데 아주 조금 거짓을 보태자면 현재 중동 왕족들의 권력은 석유가 아니라 한국 기업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사실 현재 벌어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의 시작이 물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2차 세계대전 후 팔레스타인의 땅에 정착한 유대인들은 가장 먼저 수자원을 점령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같은 땅에는 살지만 종교적으로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아랍인들과 유대인 사이 긴장감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요르단강 물을 끌어와 좋은 물과 지하수를 이용해 사막에서 농사까지 지어먹던 유대인과는 달리 그들에게 쫓겨나다시피 떠밀린 아랍인들은 농사는커녕 마실 물도 구경하지 못해 갈증에 허덕였습니다. 결국 아랍인들이 이스라엘의 물 수송차를 공격하면서 이를 기점으로 중통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이후 골란고원까지 진출한 이스라엘은 광범위한 물주권을 구축했고 중동에서는 물이 전쟁의 씨앗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차후 영상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는 지구에 물은 넘쳐납니다. 하지만 인간이 마실 수 있는 식수는 극히 제한적이죠. 지구 표면의 약 70%가 물이지만 그중 97.5%가 바닷물이고 2.5%가 담수입니다. 사실 2.5%라는 양이 적지 않은데 이 또한 우리가 다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담수의 69.55%는 빙하, 만년설, 영구동토 등
인간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물이기 때문이고 또 남아있는 30.45%는 지하수로 존재하기 때문에 사용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용 가능한 호수나 하천의 물은 전체 담수의 0.3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왜 제3차 세계대전이 물에서 시작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지 그렇다고 바닷물을 함부로 마실 수도 없습니다. 염분은 오히려 수분을 빼앗기 때문에 바닷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것은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극히 적은 담수를 두고 73억 인구가 공유해야 하는데 국가마다 수자원 분포가 다릅니다. 토양, 토질, 기후 등에 따라 지하수가 모일 수 있는 국가가 있는 반면 모이지 못하고 사라져버리는 국가도 있죠. 그중 중동은 잘 아시다시피 하늘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석유라는 선물을 받았지만 물이라는 자원은 선물받지 못했죠. 중동 사막은 적어도 물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지옥입니다. 지하수가 풍부하지 않아 먹을 물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죠. 오아시스가 괜히 귀한 것이 아닌 겁니다. 아랍에미레이트의 경우 몇 년 전 물 아껴 쓰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었는데 왜냐면 2030년이면 지하수가 완전 말라버릴 예정이니까요. 강우량이 적어 충전되는 속도보다 고갈되는 속도가 더 빨라 10년 뒤면 지하수가 고갈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물을 물쓰듯 하고 있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옆나라 사우디 역시 사정은 같습니다. 사우디 역시 찌는 듯한 더위, 그리고 적은 강수량으로 물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그 뜨거운 사막 아래 갇힌 지하수층을 발견했고 그 물을 끌어와 농사도 짓고 인근 국가로 수출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지하수 사용은 지하수 고갈을 불러왔고 이제 몇 년 후면 사우디 아래로 흐르는 지하수도 마를 예정입니다. 당연히 농업은 기대할 수 없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텐데요. 그때 한국 기업이 등장했습니다. 지구 전체 면적의 약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97.5%는 바닷물인데 바닷물은 염분으로 인해 직접 마실 수 없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구에 넘쳐나는 바닷물을 담수, 즉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 만약 마시기 불가능하다면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사용 중인 식수를 대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말이죠. 그렇게 세상에 등장한 것이 해수담수와 플랜트, 다시 말해 바닷물을 담수로 바꾸는 공장입니다. 바닷물에 함유된 소금기를 제거해서 담수로 만드는 모든 기술을 바닷물을 담수로 바꾸는 방법으로는 증발법, 역삼투법, 전기투석법, 냉동법 등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중 증발법과 역삼투법이 가장 흔히 사용되죠. 바닷물을 끓이면 물담수는 수증기가 되고 염분은 고체로 남습니다. 이 수증기를 따로 모아냉각시켜 담수를 얻습니다. 증발 때 어떤 방식으로 얼을 얻느냐에 따라 다단플래시식, 다단효용 방식, 증기 압축식 등으로 세분화되는데 일반적으로 다단플래시식을 증발법이라 부릅니다. 일찍부터 개발돼 기술 완성도가 높고 다른 방식에 비해 공정이 단순한 게 장점이죠. 그러나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게 증발법의 가장 큰 단점인데요. 바닷물이 수증기가 될 정도로 끓이려면 열이 필요한데 여기에 들어가는 에너지 소모가 상당히 큽니다. 경제성을 따져볼 때 비싼 석유석탄 등으로 직접 바닷물을 끓이는 건 엄두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주로 발전소 냉각수의 폐열을 이용하죠. 발전 과정에서 쓰인 냉각수는 버려질 때 높은 열을 갖고 있어 이 열을 버리지 않고 다시 바닷물을 데우는데 써 에너지 비용을 아끼는 겁니다. 그럼에도 필요한 에너지의 절대량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석유는 싸고 담수는 귀한 중동 지역에서 주로 쓰입니다.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적은 역삼투법을 활용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전 세계 해수담수와 플랜트의 65% 정도가 역삼투법을 사용하죠. 역삼투법은 삼투현상을 역으로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삼투현상이란 농도가 서로 다른 용액이 반투과석막을 사이에 두고 있을 때 농도가 덜 진한 용액이 더 진한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하나의 커다란 수조 가운데 반투막을 하나 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막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각각 바닷물과 민물을 넣습니다. 그러면 염분 등 이온성 물질은 막을 통과하지 못하고 농도가 낮은 쪽민물에 있던 순수한 물만 높은 쪽바닷물로 이동합니다. 농도 평형을 유지하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바닷물 쪽 수면의 높이가 민물 쪽보다 높아지는데 이 수면의 높이 차이에 해당하는 압력이 삼투압입니다. 역삼투는 이 상태에서 수면이 상승한 바닷물 쪽 수조의 삼투압 이상의 압력을 가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바닷물 쪽을 꾹 누르면 물은 민물 쪽으로 밀려갑니다. 이때 바닷물 쪽의 염분 등은 막을 투과하지 못하고 순수한 물만 이동하는데 이때 나온 물을 담수로 이용하는 게 역삼투법입니다.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는 역시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증발법보다는 에너지 소비가 적습니다. 다만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하고 설비도 복잡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초순수 차오전쉐를 얻기 위해 활용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해수담수화 관련 원천 기술과 담수화 플랜트 설계, 제작, 운전 등 모든 분야의 기술을 보유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무역과 기계중공업에서 쌓은 역량을 토대로 1978년 사우디아라비아에 진출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파라잔 프로젝트에 기자재를 납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죠. 기업 입장에서는 해수담수화 시장의 문을 두드린 첫 번째 시도였습니다. 본격적인 수주는 1985년 미국 담수 엔지니어링사인 ESCO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따낸 사우디아라비아 아시르 해수담수화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설계부터 제작 설치 시공 시운전 등 전반을 책임지는 턴키 수주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중동에서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던 계기였기도 한데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걸프전으로 대부분의 외국 기업들이 중동을 떠났음에도 끝까지 남아 아시르 프로젝트를 완주했는데 발주처와의 약속을 이행하던 모습은 중동 국가들에게 깊은 인상으로 남았습니다. 이후 사우디아라비아 알슈아이바 담수화 공장, 아랍에미리트 제벨알리 담수 설비와 같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다단증발 방식 MSF 역량을 쌓았습니다. 그 결과 미국과 유럽 등이 독점해오던 담수 설비의 설계 기술을 자체 개발하는 데 성공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미국 AES사의 역삼투 방식 사업부를 인수해 해수담수화 역량을 보다 끌어올렸고 역삼투 방식 담수를 렌트 사업에 진출한 뒤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슈아이바 담수를 렌트 확장 공사에 들어가는 대형 설비를 수주했습니다. 2010년에는 당시 세계 최대 규모 1조 6,216억 원의 사우디아라비아 나스아주르 담수 플랜트 계약도 따냈습니다. 하루 생산 용량이 350만 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100만 톤으로 이는 세계 최대 용량입니다. 설계부터 제작, 설치, 시운전까지 모든 과정을 일괄 수행해 두산 에너빌리티의 높은 기술력을 세계에 알린 것으로 평가되죠. 두산 에너빌리티는 1978년 사우디아라비아를 시작으로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리비아 등 중동 및 중남미 지역에서 30개가 넘는 해수담수화 플랜트를 수주했습니다. 옆나라 UAE 역시 두산 에너빌리티에 크게 의존 중입니다. 2001년 UAE는 두바이 젖주를 책임져달라며 8억 달러 규모의 후자이라 해수함수화 플랜트를 두산 에너빌리티에 발주했습니다. 3년 만에 완공한 후자이라 담수를 렌트는 하루 평균 50만 톤의 담수를 생산하는데 덕분에 하루 150만 명이 더 이상 마실 물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게 됐고 이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해수담수화 분야 세계 1위에 올라섰습니다. 건설 당시 핵심 설비인 증발기는 경남 창원 공장에서 제작한 뒤 통째로 배에 싣고 두바이에 가서 설치한 것은 담수화 시장에서 여전히 전설처럼 회자되고 있는데요. 쿠웨이트 역시도 두산 에너빌리티 덕택에 마실 물에 대한 걱정이 확 줄었습니다. 2016년 쿠웨이트 정부는 두산 에너빌리티에게 4,600억 원 규모의 역삼투 방식 담수화 플랜트를 발주했었는데 하루 생산량 27만 톤으로 90만 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양에 해당합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OPEC에서 생산량 2위를 자랑하는 이라크가 과거 튀르키예를 두고 무슨 산유국이냐며 비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21세기에 접어들며 물 부족 현상이 범세계적인 사태로 번지자 튀르키예의 위상은 사뭇 달라졌습니다. 미래를 튀르키예의 시대라 자신있게 떠들 수 있는 이유도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전부 튀르키예에서 발원하기 때문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의 경우 튀르키예 고원에서 발원해 시리아와 이라크를 가로지르고 있고 티그리스 강의 경우 튀르키예에서 두 개의 물줄기를 형성해 이라크 바그다드를 지납니다. 만약 튀르키예가 물줄기를 막아버린다면 생존이 불가능해집니다. 농사도, 식수도, 공업용수도 막혀버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니까요. 말 그대로 이라크의 생명줄을 튀르키예가 쥐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21세기는 블루 골드라 물리는 를 산업이 20세기의 석유 산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인간이 석유 없이는 살 수 있지만 물이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요. 특히 중동, 아프리카, 남미 등 기후적으로 강이나 호수가 부족한 국가들에게는 생명 유지를 위해 반드시 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장 규모는 나날이 커질 겁니다. 다행히 한국은 지금 현재까지는 풍부한 강수량과 지하수,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담수화 플랜트 선진 기업이 있어 다행이지만 조금씩 룰 부족 사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과연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